예, 다이젝스트라에 대한 설계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설계 방법론과 이제 구현이죠, 구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을 하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 단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는 순서죠. 그중에 지금 설계가 저희 이제 막판에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시험 출제가 많이 되지 않죠. 코딩하고 언어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한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에서 보면 다이젝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가를 이 사람들이 정의했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능별로 잘라서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구조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이고, 여기 사용되는 기법은 순차. 그러니까 순차라는 것은 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내려가는 거고, 선택이라는 것은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이죠. 그다음 반복은 특정한 반복 구간을 계속 반복할 거냐.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특이한 건 역시 뭐다? 고우투문을 쓰지 않는다. 없앨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어떤 루틴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기하는 것을 고우투라 그래요. 그 루틴을 수행을 하고 나서 REP라는 루틴이 있다고 합시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은 정체가 중단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는 걸 해서 함수 안에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써서 프로그램 해야지 이렇게 고우툼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어떤 건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료 구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구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를 처리한다. 세 가지가 아닌 건 뭐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징을 살펴보면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단위 입출력으로 처리한다. 어떤 모듈이 하나 있으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로 나가는 형태로 프로그램 해야 상당히 프로그램이 문제가 없지. 뭐 하나가 들어왔는데 다른 결과가 두 개 나온다는 건 잘못된 거죠. 모듈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하나만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캔 자판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캔 자판기 뭔지 알죠? 내가 100원짜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캔이 하나만 나와야죠. 하나인데 두 개가 나오면 안 되죠.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그 버튼은 그거에 대해서만 나와야지, 똑같은 버튼을 누르는데 다른 캔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프로그램으로 적용해야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들어오면 하나가 나갈 수 있도록 순차, 선택, 반복 구조, 즉 다중 선택도 될 수 있죠.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을 쓸 수 있죠. 이용하여 기술해라. 프로그래머라는 거죠. 이 구조적 설계 방법론은 바로 프로그램 명료성을 증대시켜준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남이 봤을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준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고우투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실행 효율성을 중요할 때 한정된 범위에서 고우투문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고, 가능한 한 어쩔 수 없을 때는 써야 되지만 가능한 한 쓰지 말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증이 유지보수 이해가 쉽다는 것이 바로 구조적 설계 방법론의 특징입니다. 특징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료 흐름 설계 과정에서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림에서 한번 보고 나서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그려준 거죠? DFD에서 그려진 거죠. 예, DF에서 그림을 그려진 거고, DFD에서 이게 여러 장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 장이 존재할 수도 있고, 뭐 작으면 한 장일 수도 있죠. 그럼 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하나의 구조들이 모듈에 해당되는 거겠죠.
입력 장치는 아니겠고, 처리할 기능에 대해서 이거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페이지 하나가 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변환사상이라고 해요. 변환사상. 그러면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죠. 정보의 흐름의 유형을 설정을 해야죠. 이 DFD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릴 것인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첫 번째 선택이고, 그 다음에 흐름의 경계를 나눕니다. 흐름의 경계를,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자를 거냐, 뭐 이렇게 자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거냐, 아니면 두 개를 자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자를 거냐, 이 경계를 나눠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도 되지만 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한 페이지가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경계를 나눈 다음에 이 구조들을, 이 DF들을 뭘로? 구조도로 사상합니다. 이게 변환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어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층 구조로 만들어 놓고 갖고 있는 경험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코딩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코딩해 나가는 것이 자료 흐름 증시 설계법이죠. 다시 한번 앞에 있던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정보 유형을 결정하고 DFD에서 그려진 이러한 유형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 유형을 뭐라고? 경계로 표시한다. 이걸 하나로 쓸 건지 아니면 이거 한 덩어리로 쓸 건지, 뭐에? 구조도의 하나의 모듈로 쓸 건지, 아니면 얘 하나하나가 정말 얘로 사상이 될 건지 그걸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변환 사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 따로 분리시켜서 정의한 다음에 프로그램 해 나가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중심 설계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구조를 중심으로, 즉 입력과 출력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 설계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DSSD 방법론은 원이오 오란 사람이 개발했다 해서 DSSD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출력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입력 자료를 설계하는 거죠. 요거 분석을 할 때, 요거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은 어떤 데이터가 월급 계산을 하는데 입력은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고 출력은 어떻게 출력이 돼야 되는지를 알면 좋지만 이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떠한 입력이 들어와야 어떠한 출력이 나오는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에 대한 영역을 잘 모르니까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출력자를 먼저 물어봐요. 그거는 좀 쉽잖아요. 내가 월급을 계산해서 월급 리스트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 월급 리스트에 대한 출력 포맷이 어떻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거꾸로 입력을 찾아 나가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출력 자료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어떤 것이 어떻게 출력되어야 되는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정의를 합니다. 출력하는 것이 뭐 4번 뭐 성명, 그다음에 뭐 총 수령액, 공제액, 뭐 실수령액이 있다. 이렇게 출력돼야 돼요. 이렇게 사용자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실수령액을. 그러면 프로그램 설계하는 사람 이걸 레코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4번 성명, 총수령액, 공제액, 실수령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찾아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들어오는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죠. 뭐 4번 같은 건 만들 수도 있지만 총수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실수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구해낼 수 있죠. 총수령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공제액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찾아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총수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뭐 본봉이 있을 수 있죠. 본봉. 그 다음에 수당이 있어야 된다. 그럼 본봉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더라. 공제액은 뭐 재형저축은 얼마하고 뭐 가건세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이것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걸 가지고 입력 자료를 만들어내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야 뭐가 결성이 되니까 출력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입력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을 물리적 레코드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모듈을 구분해서 야, 요거는 이제 입력이다. 이거는 출력이다. 이런 내용을 처리하는 건 처리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제로 도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기술하는 것을 물리적 절차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출력 자료가 먼저 나온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관련되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JSD, 잭슨 기법이라고 하죠. 이건 입력과 출력자를 다 가르쳐 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입력자를 모르는 상태가 되지만 이거는 입출력을 다 알고 있을 때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더 간단하죠. 자료 구조를 다 정의하고 입력될 자료와 출력될 자료를 정의한 다음에 이거와 연관성을 구조도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 이 입력된 자료가 어떤 게 필요해서 이 결과가 나오느냐, 출력될 자료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력된 자료가 있어요. 출력될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입력된 자료 두 개가 얘도 결정하고 뭐 이쪽도 결정한다. 출력 항목을.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지어야 되죠. 그것이 연산 목록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 관계되는 연산목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1번 어떤 거고 2번 어떤 거다 하고 이걸 갖다 정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뭘 해줄까요? 프로그램 해 나가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잭슨 기법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도 언급이 되었으니까 순서 정도만 한번 읽어 보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요 순서 간단하죠?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단계라는 게 존재하죠. 구현 단계라는 것은 정의가 시험에 나왔던 거다. 정의.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만. 요구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분석한 소프트웨어 특징 정의됐겠죠. 기능들을 표현했겠죠. 그림으로 설계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요 내용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구현 단계라고 한다. 핵심이죠. 특히 다른 단계 산출문과 달리 원시 프로그램이 결과로 산출되며 원세 프로그램이 결과로 산출되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선택은 품질 평가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프로젝트 계획이 끝나면 프로젝트 계획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요구 분석이 끝나면 요구 분석서가 문서로 나오겠죠. 그럼 설계를 하면 설계서가 문서가 나오겠죠. 구현을 하면 이건 뭘로 나온다? 파일이 나온다. 파일, 프로그램 파일이 나오죠. CD에 저장되는 파일. 검사가 나면 검사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다? 바로 다른 형태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거죠. 구현 단계는 이질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각의 나온 결과물과는 좀 다르다. 프로그램 언어가 출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자체 선택. 내가 만약에 이래서 통신 형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러면 C 언어 같은 게 적합하거든요. 데이터 처리 같은 건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구조를 뭐 C 언어 같은 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죠.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선택 기준을 보면 응용형이 어떤 거냐? 통신이냐? 아니면 DB용 프로그램이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냐? 월급 계산이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겠죠? 난이도는 어떠냐?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뭐 수학으로 얘기하면 한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처리냐? 아니면 대학 학생의 처리냐? 이런 것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 업무의 성격은 어떤 거냐? 같은 얘기가 되겠고 실행 환경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컴퓨터가 요즘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굉장히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커요.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에다가 이걸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능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된다. 담당자의 경험과 지식,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 내가 C 언어를 잘 하는데
비주얼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러면 힘들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지식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구조의 난이도는 어떠냐? 데이터 구조는 과거의 개발 시적은 내가 시연으로 선택을 했더니 엉망이 돼서 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느 선택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어 구조는 뭐냐? 순차, 똑같이 또 나오죠. 대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서브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것이 메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서브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얘를 불렀다가 수행하고 돌아오고 불렀다가 수행하고 돌아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브 함수인데 여기 안에 또 서브가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기적 호출, 리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반복의 개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어 구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일레이 프로그램 언어 데이터 이용인데요. 언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없죠.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건 0과 1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혹은 문자로 표현하잖아요. 이건 정수로 가자, 이건 실수로 가자. 정수, 실수, 문자 이렇게 기억되는 형태가 다른 것을 타입이라고 그러죠. 타입. 이 타입의 가장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페일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의하기로는 무형이다.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컴퓨터가 있는 구조로 그냥 이용만 하자. 이것이 바로 타입레스 무형이라는 거예요. 오토 PL1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실제로 데이터형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절대 똑같다라고 인식하면서 하는 거.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형, 정수형 다 있게 쓰는 것을 혼합형, 믹스, 포트라나 C가 이렇죠. 지정함, 같은 데이터형끼리만 사용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것은 정수는 정수끼리. 근데 정수와 실수를 C 언어에서는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정수끼리만 혹은 실수끼리만 문자끼리만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정의해 놓고 약간의 예외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파스칼 언어인데 강력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겁니다. 자, 뭐 아직도 크게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코딩 방법은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는 거. 구현 단계에서 단순하게 해야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표현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구성을 해라. 복잡한 조건을 피워야 나중에 이해하지 못하죠. 자기도 이해를 못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중첩은 한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있는 거거든요. 한 2개 정도가 적당한데 또 반복 있고 또 반복 있다는 것은 쓸데없는 반복으로 성능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회피하라는 거예요. 산수식을 명확하게 괄호를 사용한다. 프로그램 하는 방법 중에 3 더하기 4 곱하기 5다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 이게 먼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묵시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 플러스 4 곱하기 5인데 내가 만약에 3하고 4를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가로 묶는 거 아닙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5 내 깔로 두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는 거 알아. 그런데도 가로를 쳐서 좀 더 판단하게, 분석하기 편하게, 보기 편하게. 공백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쓸 때 쭉쭉쭉쭉 쓰다가 보면 너무 따닥따닥따닥 붙이면 보기가 싫잖아요. 여러분이 워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공백, 여백을 좀 갖고 있어야지. A4 용지에다 빡빡하게 그냥 글씨를 채우게 되면 보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백.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능한 빠른 연산, 주석은 프로그램 내에다가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해 놓는 그런 형태를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문서화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 내에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선언은 당연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고 다차원 배열. 우리가 C원에서 하면 1트해서 A에 뭐 5개다 그러면
똑같은 기억 공간의 형태가 5개가 잡히고, 이거는 A 첫 번째 공간, 이거는 A 네 번째. 실제로는 5번째 공간이지만 4를 쓰죠. 첨자는. 이런 걸 1차원. 2차원은 5행 5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행과 열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형태. 3차원이다 그러면 페이지로 나눠지는 형태. 4차원이도 표현할 수 있어, 시연에서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야. 피하자는 겁니다. 포인터와 리스트 이용도 피하고, 포인트는 상당히 어렵죠. 기억 장소에는 변수명이 있고 주소한 절대 번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유치원 언급을 하면서 이 절대 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인터를 말하는 거야. 이걸 다루는 것을 되시는 대로 피하자.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이다. 출력 요청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가능한 한 입력수가 적게 프로그램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많은 복잡해지고 잘못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버퍼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버퍼를 쓴다는 것은 내가 한번 입력했다가 그 부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임시 기억 장소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쓸 때 입력했던 내용이 또 입력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약간 보관을 해 놓지 않습니까? 또 써먹으려고. 이러한 형태로 버퍼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키보드 프린트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판단해야죠. 출력할 때 특히 내가 어디다 출력할 거냐, 얼만큼 많이 오랫동안 보관할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결과나 하는 방법이 좋고 나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현 단계에서는 크게 고민할 건 없고요. 그 프로그램 소프트 구현이 뭔지 첫 번째 설명했던 거 뭐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과정을 구현이라고 했죠. 코딩이라는 말도 하고, 그 내용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